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언제 비가 왔냐는 듯 해가 났습니다만 5일 동안의 괴물폭우가 남긴 상처는 컸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기상 상황의 기존의 방제 대책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폭우 피해 상황은 잠시 뒤에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관 인선 관련 대통령실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논란이 된 강선우,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최지영 기자, 전해드린 것처럼 이진숙 후보자는 지명이 철회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겠다고 조금 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청문 종합 보고를 한 우상호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서 이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서 조속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바가 있는데요. 여당 지도부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교육부 수장이 될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치명적이란 판단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논란이 됐던 또 다른 인물이죠. 강선우 후보자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부분도 분명히 했는데요. 우상호 수석,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임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 수석은 아직 임명이 되지 않은 11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만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한 것이라면서 강 후보에 대해서는 강행 의지를 더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강행 배경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따로 설명을 주진 않았다고 했는데요. 다양한 통로로 대신 이 대통령이 의견을 청취하신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당에서는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이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 사유로는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직접 강 후보자를 추천할 정도로 신뢰가 큰 만큼 섣불리 낙마를 거론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 19일이었던 만큼 이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야당의 반발에도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당분간 전국도 급냉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차관급 인사 4명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발언이나 이력이 논란이 된 인사가 명단에 포함돼 이번 인사 역시 벌써부터 논란입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차관급 인사는 모두 4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을 인사혁신처장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새만금 개발청장에 임명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에,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는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각각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최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대해 한국은행에서 인사팀장 등을 거쳤다며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고, 기자 출신인 김 새만금 개발청장은 청와대 대변인, 국회의원을 지내 폭넓은 경험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처장은 앞서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에 대해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늘이 낸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나로서는. 김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 한동훈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 최 처장은 과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제기되자 윤석열과 한동훈이 술집에서 첼리스트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신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허위로 판명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인사에 대해 설마 국민들 화나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모아놓은 거냐며 이런 황당한 행적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인사를 책임지면 그 인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네, 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오늘은 정치부 황정민 기자 나왔습니다. 황 기자, 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논란이 됐던 두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브리핑을 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하겠다는 건데 이 정치적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도 강 후보자 거취 문제를 상당히 고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첫 사례가 되죠. 향후 정치 활동 재개가 어려울 만큼의 치명타가 될 거란 점을 좀 더 무겁게 본 결정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또 청문회 기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호조세를 유지한 것도 대응 기조에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강 후보자의 경우는 야권이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왔었고 보좌진 갑질과 관련해서 예. 시민단체들도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런 비판은 다 안고 가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층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여성단체와 참여연대, 전교조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고 경실련도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 지지를 받기 어려울 거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임명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만큼 진영 내부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해서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강 후보자가 추가적인 사과를 하거나 보좌진 처우를 당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하자 이런 의견이 오가는 걸로 전해집니다. 네. 반면에 이진숙 후보자는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네, 강 후보자를 살리기로 결정을 한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비판 여론이 거셌던 이진숙 후보자마저 안고 가겠다 이런 결정을 하면 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민주당 현역 의원이나 진보 성향 교육감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이 잇따랐던 걸 보면 일찌감치 내부적으로는 교통 정리가 끝났을 거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제부터 여권에서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것도 이 같은 기류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차관 인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 벌써부터 이제 김의겸 전 의원 임명을 놓고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먼저 이 새만금 개발청장 이게 어떤 자리입니까? 총 사업비만 22조 원이 넘는 국책사업 새만금 개발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이 국내는 물론 해외 투자까지 끌어와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될 텐데요. 문제는 김 의원이 과거 땅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이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새만금 개발청이 투기청으로 전락하는 거 아닌지 걱정스럽다면서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 전 의원의 경우에는 정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이제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났던 그 얘기인데 그 얘기가 다시 또 회자가 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이 의혹과 관련해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지명자 역시 당시에 함께 주장을 펼쳤는데요. 당시 두 사람 발언 들어보시죠.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태생적으로 정직한 사람이야. 첼리스트는. 보통의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최 지명자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당연히 야유를 받아야 할 사람, 입에도 올려선 안 된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차관 인사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황정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5일 동안에 쏟아진 폭우로 현재까지 17명 사망, 13명이 실종됐고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만 13,000명이 넘습니다. 간밤에는 이 괴물폭우가 경기도 가평 지역을 덮쳤습니다. 이곳에서 토사에 매몰되거나 급류에 휩쓸려 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먼저 이승훈 기자가 인명피해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흙탕물이 거세게 흘러내려갑니다. 교량의 한쪽 난간은 부서져 나갔고 다른 쪽에는 수초 등 부유물들이 걸려 있습니다. 나무가 떨어질 건 나무, 그게 다리에 걸리면서 다리가 건너온 거지. 물이 넘친 주변은 온통 진흙밭입니다. 발이 푹푹 빠져 제대로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입니다.
범람한 하천 급류에 떠밀려가던 차량은 이렇게 정자 기둥에 비스듬하게 걸렸습니다. 새벽 급류에 떠내려온 40대 남성은 다리 구조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량을 타고 마을을 빠져나오던 주민 3명도 급류에 휩쓸렸는데 2명만 구조되고 1명은 실종됐습니다. 산 옆 비탈길이 돌밭이 됐습니다. 펜션이 있던 자리는 흔적도 없고 언덕 차도는 흙탕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인근 마을에 산사태가 덮치면서 주택 3채가 매몰돼 70대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옆마을 펜션에서는 1명이 실종됐습니다. 그 집 몇 채를 쓸었어요. 구조되신 분들 3분 계시고, 근데 한 분은 매몰된 데서. 시간당 80mm의 물폭탄이 2시간이나 쏟아진 가평. 산사태로 매몰되거나 급류에 휩쓸리고 침수에 고립돼 119가 구조나 수색에 나선 현장은 40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2명이 숨졌고 아직까지 7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경기도 가평 지역 실종자 7명 가운데는 유원지에서 야영을 즐기다 산사태로 매몰된 일가족 3명도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에 나섰는데 도로가 막혀 출동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장혁수 기자입니다. 폭우로 무섭게 불어난 계곡물이 금방이라도 사람을 덮칠 기세로 흐릅니다. 가느다란 로프에 의지한 남성은 위태롭게 흙탕물 위를 건너옵니다. 공중에서는 헬기로 조난자를 구조합니다. 오늘 오전 산사태가 유원지 야영장을 덮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토사가 계곡물을 막아 침수까지 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쪽에 지금 다 아주 그냥 난리 났어요. 산에서 토사가 흘러가지고 계곡이 막히니까 물이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소방당국은 24명을 구조했지만 아직 25명은 고립돼 있습니다. 특히 무너진 토사가 텐트를 덮치면서 40대 부부와 10대 아들은 매몰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로가 막히거나 끊겨 출동부터 애를 먹었습니다. 도로가 아예 유실돼갖고 저희도 막 도보로 이동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수련시설에 있던 청소년 등 200여 명은 겨우 탈출해 위험 지역을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까 걱정입니다. 물난리통에 전기와 통신까지 두절되면서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로가 끊긴 곳이 많아 구조와 복구 작업이 더디기만 합니다. 황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가 진흙과 흙탕물에 덮였습니다. 전신주는 휘어졌고 전선은 바닥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도로변 2층짜리 편의점 건물은 하천 쪽으로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기울었습니다. 2층에서 우리 강아지를 안고 내려오다가 거기서 확 이게 지붕이 무너져서 이 밑에가 가라앉더라고요. 한참 한 시간 동안 고립하고 있었어요. 펜션 투숙객들은 서둘러 짐을 챙깁니다. 내 안에 단수나 전기가 다 끊어져가지고 일단은 밖에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곳곳이 막혀 걸어서 빠져나가야 할 판입니다. 밤사이 내린 폭우에 통신장애까지 생기면서 휴대전화 사용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가족들과 연락이 끊기자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친정 엄마 아버지가 90대인데 요 안에 사세요. 통화가 안 돼, 두 분 다. 그쪽에서는 내 목소리를 듣는데 내 전화가 안 가요. 뻘밭으로 변한 도로는 구급 차량 통행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 차는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옆으로. 근데 이렇게 떠놓은 거예요. 도로는 물론 전기와 통신마저 끊긴 상황에서 복구 작업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5일 동안 최대 8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산청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산사태와 침수로 인명피해가 잇따랐는데 현재까지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수색 작업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비탈면을 따라 휩쓸려 내려온 흙과 바위, 나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화를 피한 주택 한 채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마을길 양쪽으로 부서진 건물 잔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토사에 덮일 뻔한 축사에서는 소들이 빠져나옵니다. 어제 낮 산사태가 난 이 마을에서 70대 부부와 20대 여성 등 3명이 숨졌습니다. 4차선 도로까지 막은 인근 또 다른 산사태 현장.
도로에 토사는 물론이고 나무와 바위들까지 쏟아져 내려 피해 마을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탐지견까지 투입됐지만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지능이 너무 깊이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연습에서 조금 어려워서 그거는 접근하기 조금 어려워요. 닷새 동안 최대 800mm의 괴물 폭우가 쏟아진 경남 산청. 곳곳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에 매몰되거나 급류에 휩쓸려 현재까지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수십 명에 이릅니다. 소방당국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나무와 함께 쏟아져 내린 흙과 돌덩이가 워낙 많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네, 경남 산청은 지난 3월 대형 산불을 겪은 뒤 가까스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던 곳이었는데 이번엔 괴물폭우로 또다시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인명피해도 컸지만 마을이 통째로 사라진 지역도 있습니다. 다리가 무너졌고 그나마 형체가 남은 집도 온전한 게 없을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김동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길로 흙탕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거대한 급류에 집도 농기계도 버티질 못합니다. 어쩌노? 저 누가 뭐 이거? 날이 밝고 찾아간 이 마을 진입로부터 경운기가 떠내려와 있습니다. 불과 하룻밤 사이 마을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그 집 하나 있었어. 거기에 있었고, 복근인데 여기 하나 있었고, 여기 하나 있었고. 초록빛을 내던 너른 밭은 커다란 돌덩이에 파묻혔습니다. 산사태로 인해 통째로 떠내려온 2층짜리 주택이 언덕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잠깐 사이라 막. 한 2, 30분 사이에 막 난리 났지. 우둥쿵쿵하고 뭐. 인근의 다른 마을로 가는 교량.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로변 버스 승강장은 토사에 파묻혔습니다. 마을 뒷산은 벌겋게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50년 산 집은 파란 지붕만 남았습니다. 아래채 거는 어디 간지 보이도 안 하니까 손을 어디서부터 대야 될지도 모르겠고. 대피했다 돌아왔지만 전기도 물도 끊긴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안 나온 게 어찌 하도 말하고 지금 그것도 몰라. 정신이 없었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삶의 터전. 언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주민들은 한숨만 내쉴 뿐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나흘간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광주 지역엔 이제 비가 그치면서 주민들이 복구 작업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폭우가 지나가자 또다시 폭염이 찾아왔는데 30도가 훌쩍 넘는 무더위에도 군장병과 봉사단체 회원들까지 나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집안 곳곳에 흙탕물에 젖은 옷가지들이 널려 있습니다. 흙토성이가 된 가전제품과 집기류는 닦아도 끝이 없습니다. 폭우가 지나자 광주 지역에 또다시 찾아온 폭염. 주민들의 이마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땀으로 모욕하죠. 물 찍으면서 그러는데 이게 뭐 한 달이 갈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현재 광주의 기온이 34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는 날씨에도 피해 주민들은 물속에 잠겼던 가재 도구들을 꺼내 정리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덥고 또 에어컨도 또 안 되는 날씨고 제품이라도 하나라도 더 살리려고. 커다란 집게차까지 동원돼 주민들이 모아놓은 쓰레기를 집어올리고 군 장병들과 자원봉사자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물이 완전히 잠겨서 정말 처참한 상황입니다. 오늘 땀 흘리고 오늘 때가 묻고 옷도 버리고 그러지만은 집기 청소하고 젖은 빨래를 수거해 와가지고 지금 세탁봉사를. 수해에 막막하기만 했던 피해 주민들도 도움의 손길이 닿자 오랜만에 미소를 짓습니다. 큰 것들은 도와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도우신데 애쓰는 모습도 보기 안타깝고. 기상청은 오늘부로 올여름 장마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괴물 폭우는 막대한 농작물 피해도 가져왔습니다. 물에 잠겼던 과일과 채소가 폭염 속에 벌써 썩어가고 있는데요. 손도 써보지 못한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만 갑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수박이 새 덩이로 갈라진 채 진흙탕 위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흙탕물에 잠겨있던 멜론은 누렇게 썩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들어차 당도가 떨어진 과일들은 내다 팔 수도 없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수해를 입은 농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수박하고 메론은 이 동네가 이게 산지인데 한번 물에 들어가면은 다 폐기 처분하는 상태예요. 방울토마토도 수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누렇게 변한 줄기는 바닥으로 축 늘어졌습니다. 가지에 매달린 토마토들은 이렇게 갈라지거나 문드러졌습니다. 다 뽑아내고 모종을 다시 심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할 수 없습니다. 흙탕물 범벅이 된 하우스 자체를 철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종도 맞춰놨다가 지금 다 취소시켰어요. 이제 위약금 물으려면 이제 얼마 달라면 또 그것도 물어야 될 형편이 됐어요. 인근 딸기 농장에선 모종을 심을 기계마저 물에 잠겼습니다. 복걸 엄두가 안 나니까 지금 처참한 심정입니다. 기계 하나에 저거 한 2천만 원짜리가 지금 2천만 원짜리가 수탄데. 이번 폭우로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달하는 농작물 2만 4천여 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농가에 재해 복구비와 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장입니다. 울산 지역에 내린 폭우는 역설적으로 물 부족을 가져왔습니다. 지름 900m의 송수관로가 파손되면서 일부 지역의 수돗물 공급이 끊긴 건데요. 6만 명 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급수차가 정수장을 나옵니다. 급수차가 도착한 곳은 울산 울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물 공급에 나선 겁니다. 요 차가 가야 되는 거만 23곳? 아니 근데 그 전체도 아니고 요거 제외 지금 더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선 주민들에게 1.5리터 생수를 세대당 2병씩 나눠줍니다. 물 가질라. 예. 네, 가져가세요. 아, 고맙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울산 울주구에 설치된 지름 900mm의 대형 송수관로가 파손되면서 울주군 일대 6개 지역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시끄러가 먹다 가야 되지. 제일 불편한 게 좀 녹용복하고 식사하는데 뭐 아무것도 먹어야 되겠지. 식당에선 양동이와 그릇 등 물을 담을 수 있는 물건은 모두 꺼내놨습니다. 물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뭐 하지. 화장실도 지금 못 살아 대문 잠가놨잖아요. 하지만 음식을 만들 물이 부족해 휴업한 식당들도 많습니다. 국수집 가니까 물이 없어서 안 된다 하고 또 한 군데 가니까 또 안 된다 하고 4군데 갔다 왔어. 울산시는 당분간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급수차 39대를 동원하고 학교 급식 중단을 비롯한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의정 갈등 속에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 단체가 어젯밤 6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새 정부에 대한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와의 새로운 협의체 구성과 수련 연속성 보장 등 3대 조건을 제시했는데 1년 5개월 만에 전공의 복귀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사직 전공의들이 줄지어 회의장으로 들어갑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저녁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새로운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요구안은 공식적으로 대화 시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해당 의제들은 무너진 중증 핵심 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필수 의료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새로운 협의체 구성과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 3가지입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포함한 7대 요구안을 발표한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3대 요구안 모두 정치권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의정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는 입영 문제 해결이 필수입니다. 현재 전공의 수천 명이 입영 대기 상태라 복귀 직후 군대를 가야 할 수도 있어 입영 연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선배 의사들과 의료계 전 직역의 힘과 뜻을 모으겠습니다. 이미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은 23일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은 1학기는 유급 처리하되 2학기에는 복학을 허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증이 일부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지는 오래됐지요. 요즘에는 2030,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탈모 고민이 깊습니다.
다이어트나 스트레스, 지나친 미용 시술 등이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나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탈모 처방을 큼지막하게 내건 서울의 한 의원. 평일 낮인데도 환자들로 북적이고 여성들도 많이 보입니다. 진료실에서도 젊은 여성이 두발 검사 결과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모발의 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가늘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다이어트 때문에 식이 조절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탈모가 오더라고요. 탈색도 하고 싶은 나이인데 저도 직접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스트레스로 인한 여성형 탈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유전적 요인보다는 무리한 다이어트나 스트레스가 탈모 원인으로 꼽힙니다. 스트레스 같은 원인이 좀 늘면서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영양 결핍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최근 4년간 탈모 환자 절반 정도가 여성이고 30대 이하 여성만 따지면 전체의 17%에 이릅니다. 이전에는 이제 남성 환자분들이 오셨고 여성분들도 뭐 보통 중년의 50대, 60대 분들이 치료를 오셨는데 최근에는 20, 30대 많이 찾아오시고 스트레스랑 취준 스트레스 때문에 요즘에 이제 M자가 좀 고민이어가지고 전문가들은 젊은 여성도 빠른 처방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통신사 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된 단말기 유통법, 이른바 단통법이 이틀 뒤에 폐지됩니다. 앞으로 휴대폰 가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윤수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윤 기자, 단통법이 폐지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 가장 큰 변화는 지원금 자율화입니다. 휴대폰 사실 때 할인 받아본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 할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예 기기값을 깎아주거나 매달 내야 하는 통신요금을 최대 25% 할인해주는 건데요. 이 지금까지는 기기값을 깎아주는 단말기 보조금에 상한선이 있었고 선택약정이라 부르는 통신요금 할인을 선택하면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통법이 폐지되면 판매점에서 마음대로 주던 추가 지원금의 상한선이 없어지고 통신요금 할인을 받는 경우에도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휴대전화를 예전보다 싸게 사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출고가 115만 5천 원짜리 신형 스마트폰을 산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공시지원금 50만 원에 추가 지원금 7만 5천 원까지 최대 57만 5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8만 원 정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했죠. 만약 그 이상을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그건 유통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임의로 제공한 불법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네, 이 지원금이 늘어나는 대신 소비자들이 약관을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지원 혜택을 막 받다 보면 나중에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건데요.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휴대전화 사전 판매 때 제휴카드 할인이나 쿠폰, 포인트 같은 걸 이 부가 서비스와 함께 혜택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혜택들이 편법 내지는 불법이어서 공식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고액 요금제를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데 6개월 이내에 중저가 요금제로 변경을 하면 혜택이라고 받았던 카드 할인이나 부가 서비스를 위약금으로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원금 내역과 위약금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11년 전에 이 단통법이 생겼던 이유가 휴대폰을 싸게 파는 이른바 성질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 다르다. 또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은 좀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겼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단통법이 폐지되면 그 패턴이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휴대폰 판매 성지가 암암리에 존재하는데요. 단통법이 폐지되면 성지는 물론이고 일반 판매점에서도 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질 겁니다. 지원금 정보를 각 이동통신사와 판매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지만 이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어디가 더 싸다는 식으로 돌게 될 정보가 지역 간, 세대 간 정보 불균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매주 이통 3사와 함께 TF를 구성해서 점검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이용자 차별과 허위가장 광고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직접 모니터링을 해서 법 위반 시 엄정 제재할 방침입니다. 네, 논란 끝에 결정된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묘책이 됐으면 합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외환 혐의 주요 관련자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특검은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불려갔던 국무위원 중 한 명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은 지난 17일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와 무인기 작전은 북한 도발이 아닌 오물풍선 대응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물풍선 대응이었습니다. 오물풍선 대응이었고 시작부터 끝까지 저는 오물풍선 대응으로. 하지만 특검은 오늘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작전을 숨기려 했다는 혐의와 불법 무인기 작전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8일 밤 김 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는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비상계엄 직전에 국무회의는 좀 어떻게 참석하게 되셨는지. 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최초로 불려갔던 5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당시 참석자 발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당시 계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민, 박성재 전 장관 등을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의혹 특검은 어제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가 참여한 기업에 거액을 투자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전 최고 재무 책임자 이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새로운 당대표를 뽑기 위한 당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영남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62% 득표로 어제 충청권에 이어 압승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독재를 막겠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충청에 이어 영남권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선택도 정청래 후보였습니다. 정청래 후보 62.55%, 박찬대 후보 37.45%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득표율에서 정 후보는 박 후보를 25%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지만 충청과 영남 권리당원이 전체의 20%에 미치지 못해 판세를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정 후보는 개혁입법 속도전을 강조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박찬대를, 정청래를, 김민석을 실제로 죽이려 했던 세력과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박 후보는 지금 급한 건 정치가 아닌 생명이라며 폭우 피해를 고려해 전당대회 일정을 중단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거한다고 국민을 외면할 때가 아닙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저녁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대 일정 연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강한 야당으로 국민의 힘을 복원하겠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전한길 씨의 입당 논란에 대해 입당 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을 잇따라 만나 당이 극우 세력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진짜 혁신으로 당을 재건할 분들과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아저씨 패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5개 발가락 모양이 모두 드러나는 발가락 양말도 그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 발가락 양말 모양 신발이 요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과거에는 중년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패션 아이템들이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트렌드 리포트 요즘 정은아 기자입니다. 형형색색 신발들이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측정판에 발 크기를 재고 양말처럼 신는 이 신발.
자세히 보니 앞부분이 발가락 모양입니다. 유명 배우와 가수가 신으면서 입소문을 타더니 지난 3년간 매출이 2배씩 늘었고 예약 없이는 매장 방문이 힘들 정도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봤을 때도 디자인이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고 요새 연예인들이 이거 많이 신는다고 하기도 해서 예약해가지고 한번 찾아왔고 발가락 5개가 분리된 이 신발은 일반 신발보다 가볍고 지면이 잘 느껴져 착화감이 좋습니다. 귀여운 디자인에 미끄럼 방지 기능까지 있는 발가락 양말도 4년 새 매출이 24배 늘었습니다. 이렇게 발가락 양말을 신으면 몸의 움직임을 잡아줘 동작을 더 섬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가 등 실내 운동을 하거나 색다른 아이템을 찾는 MZ 여성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양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분도 있고 새로운 기분을 느끼게 해주려면 이제 양말에 포인트를 주면서 매일 착장이 좀 다르게 보여지려고 하다 보니 샌들 안에 양말을 신거나 일명 일수 가방이라 불리는 작은 손가방과 헐렁한 사각 속옷 등 과거엔 중장년 남성용이라며 외면받았던 패션 아이템들도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개성을 추구하고 실용성을 중시하는 성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자신이 트렌드 리더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되게 기능적인 소비도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서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촌스럽다고 놀림받던 아재 패션이 MZ세대를 만나 새로운 유행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초복인 오늘 비가 그치고 습도 높은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시민들도 모처럼 밖으로 나와 더위를 식혔는데요. 폭염특보도 곳곳으로 확대되면서 전국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더위의 기세는 점점 더 강해질 텐데요. 주 중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불안정한 대기로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텐데요. 이미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소나기가 내리기 때문에 추가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아침 기온은 26도로 시작해서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청주와 광주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소나기와 함께 무더운 날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0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